자, 오늘 강의는 활동과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최신기본과목 두 번째 제17장입니다. 그래서 409페이지부터 교재 보시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지금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상적인 신체 움직임 그리고 운동의 유형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의 원인 또는 부동이 신체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체 동작의 조절과 신체 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활동과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체위 변경의 원칙과 체위의 종류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이동하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보행이나 보행 보조기구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상적인 움직임과 신체 선열에 대해서 할 건데, 저희 교과서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냥 되지 않고 어떤 근골격계가 잘 구조가 근골격계 구조라든지 근골격계 형태 또는 신경계 조절이 잘 움직여져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상적인 신체 움직임을 하려면 어떠한 적절한 자세라든지 어떤 관절의 가동성 또는 균형 있고 통합된 움직임의 4가지가 잘 돼야지 정상적인 신체 움직임이 되겠죠. 자, 그 첫 번째인데 신체 선열이라는 거는 바디 얼라이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라는 뜻은 가지런하다 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신체 한 부분과 신체 한 부분과 다른 부분과 신체 한 부분과 다른 부분과 수평적이거나 또는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바디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상자가 서 있거나 대상자가 서 있었어요. 그러면 뭐 수직이겠죠. 또 앉거나 누울 땐 수평이겠죠. 이렇게 대상자가 서거나 앉거나 누울 때 적절하게 신체 선열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환자를 슈파인 포지션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앙화이잖아요. 똑바로 눕힐 거잖아요. 똑바로 눕혀야 되는데 척추가 약간 비틀어졌어. 척추하고 경추를 약간 비틀게 놨어. 그러면 신체 선열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신체 선열을 유지해주고 자세를 유지하면 그 최대의 신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쪽이 삐딱하게 이제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 선열을 잘 이렇게 바르게 하면 근골격계의 긴장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근육의 긴장도 유지되고 신체 균형도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신체 선열을. 그죠? 그 얘기가 지금 4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균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균형은 어떠한 적절한 신체 선열이 유지됐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 있거나 또는 달리거나 또는 일상적인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잡는 거는 그 신경계에 있는 손해와 뇌에 의해서 조절되는데요. 여기 손해에서는 어떤 거 하냐면 모든 동작, 그러니까 뭐 스키라든지 이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작을 다 조정해주고, 또는 내가 눈을 감고 한 발로 섰을 때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손해가 하는 일입니다. 뇌에는 갑자기 우리가 자세를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해도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우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뇌 안에 있는 그 세방고리관이라는 그쪽에서 그거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자세를 변경해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는 뇌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물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균형이 잘 유지되냐면,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게중심이 낮고, 그리고 기저면이 넓고, 지금 A 그림 보세요. 기저면이 되게 넓게 있죠. 기저면이 넓고,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이렇게 통과할 때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음 걸 볼게요. 무게중심선이 기저면 밖으로 나가면 물체는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이 말은 뭐냐? 자, 이분이 지금 무게중심선이 어떻게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무거운 물체를 들었어요. 무거운 물체를 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저면이 넓고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선이 이렇게 기저면을 통과할 때 균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도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지나가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게중심선의 지지면의 효과인데요. 지금 A 그림에 있는 거가 지금 지지면도 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중심선이 정중앙을 지키기 때문에 가장 안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B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지지면이 되게 좁잖아요. 하지만 그 무게중심선은 이렇게 가운데를 잘 지나고 있는데 이것도 안정되진 않죠. 자, C그림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선이 정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을 수 있어서 되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파트하고 요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정상 움직임과 신체 선열에서 어떻게 조화된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그 조화된 균형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뇌피질이나 소뇌 또는 기저핵이 적절하게 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화된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피질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소뇌 같은 경우는 움직임의 활동들을 이렇게 다 통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기저핵은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화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약한 근육보다는 크고 강한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또는 운반하거나 또는 환자를 당기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뭐 휠체어로 내려온다든지 할 때도 이런 크고 강한 근육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큰 근육근으로는 대퇴 신전근이 있는데요. 신전근이라는 말은 뭐예요? 관절을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대퇴 신전근은 어떤 특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특정 지점을 지나서 늘어나게 되면 자극이 반사적으로 수축해서 다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약한 근육보다 크고 강한 근육근을 사용해라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상 움직임과 신체 선열에서 체위 반사, 그러니까 포스처럴 리플렉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책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체위 반사라는 거는 어떤 쉬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안에 신체 자세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율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통합된 근골격계하고 신경계가 통합돼야지만이 이게 이제 신체 선열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가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골격근의 수축은 이런 그 포스처럴 리플렉스 체위 반사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로 감각, 두 번째가 고유 수용기 또는 운동 감각이고요. 뒷장에 나올 건데 이거 말고 시각 반사라든지 또는 신전근, 신장 반사 이런 거 네 가지가 이제 체위 반사 기능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로 감각 같은 거는 그 뇌에서 느끼는 그런 체위라든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신체 움직임을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손해에 전달하는 게 이제 미로 감각이고요. 고유 수용기나 운동 감각 같은 거는 관절의 운동 결과나 근육, 근막에 있는 이런 특정 신경 말단이 자극돼 가지고 그런 신체 부위나 팔다리 위치를 뇌에 전달하는 게 이제 고유 수용기 운동 감각입니다. 자, 체위 반사의 세 번째 시각 반사하고 신전근 반사 보겠습니다. 시각 반사 같은 경우는 아까 체위 반사가 아까 뭐였어요? 앞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 신체의 자세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체위 반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각 반사라는 거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공간과의 의식을 내가 알아가지고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천장이 낮아졌어요. 천장이 낮은 걸 봤어요. 눈으로. 그럼 어때요? 내가 의식적으로 머리를 숙이죠. 이게 이제 시각 반사에 해당하는 거. 공간적 관계를 의식해서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전근과 신장반사라는 거는 아까 신전근은 관절을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전근이 특정 지점을 지나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극은 반사적으로 수축해서 다시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팔꿈치 신전근이 팔꿈치를 구부렸어요. 그럼 계속 구부리고 있고 싶으세요? 자, 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골격근과 뼈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환으로 앞쪽으로 전환으로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지렛대와 지렛목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뼈는 뭐로 사용되냐면 지렛대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관절은 지렛목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지렛목으로 사용하면 중력에서 쉽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신체 동작 조절인데요. 이런 간호사들은 이런 대상자, 그러니까 환자의 활동과 운동을 우리가 지지해 주려면 이런 신체 동작 조절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신체 역학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 동작 조절은 이런 무게나 무게 중심, 균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신체 동작 조절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중력에 대항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힘이 이제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그 물체의 무게를 견디는 그런 무게 중심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가 넘어지지 않겠죠. 그죠? 좌우가 대칭인 물체의 무게 중심은 어디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게 양쪽에 저울을 할 때도 어때요? 그 중심은 물체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게의 힘은 항상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고요.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않은 물체는 무게 중심에서 약간 중앙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하지 않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분명히 어떻겠어요? 물체와 마찬가지로 낙상할 위험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체 동작 조절에 대한 겁니다. 다음은 마찰입니다. 마찰이란 건 뭐냐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끄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또는 침상 내에서 대상자가 이동할 때 마찰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를 많이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야 할 환자가 표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은 커지기 때문에 표면적을 줄여야 되고요. 대상자가 침상에서 만약에 움직일 때 간호사를 만약에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어. 그러면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먼저 올리죠. 가슴에 올려가지고 이제 기저면을 줄여서 마찰을 감소시키면 좋습니다. 그 다음 대상자에게 이동 전에 제가 이제 환자를 침상에서 움직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가르쳐 주면 환자가 이제 더 도와주겠죠. 그러면 또 마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 내가 이제 침상 위쪽으로 대상자를 옮겨야 돼요. 그럴 때는 대상자의 표면적이 크면 마찰이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면 이제 표면적이 줄기 때문에 마찰이 감소할 수 있고 대상자를 그냥 미는 것보다는 혼이불 같은 걸 이용해서 들어 올리면 마찰력이 없이 쉽게 대상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체 역학인데요. 신체 역학은 신체를 움직이고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런 근골격계나 신경계 이런 조정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신체 역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상활동 하는 동안에 이런 신체 역학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옮기거나 들거나 하기 때문에 허리 부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이런 대상자를 이동하거나 침대에서 의자에서 앉히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신체 선열과 동작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생리학적, 병리학적 지식을 알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역학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책의 410페이지에 표 17.2에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 제가 넣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하겠습니다. 신체 역학 원리에 저희 책의 410페이지에 17.2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좀 알고 있기는 하는데 기저면이 넓을수록 안정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하죠. 그리고 무게 중심선이 우리 기저면을 지나게 되면 물체는 균형을 잘 유지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와 표면 사이 마찰이 감소하게 되면 물체를 움직이는 힘이 또 적게 들게 되는 거고, 또는 작업에 힘이 적게 들면 신체 손상 위험이 훨씬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렛대를 이용한다든지 굴린다든지 돌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힘은 힘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신체 역학 원리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근육군의 피로가 훨씬 더 떨어지기 감소하기 때문에 내가 더 훨씬 더 신체 역학이 좋아지는 거죠. 또는 그 팔다리 활동을 균형 있게 이제 잘 배분하면 허리 디스크 부상도 위험을 감소할 수 있고, 동작하는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서게 되면 그 척추에 비정상적으로 비틀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휴식하는 것과 활동 시간을 교대로 잘 배분하면 내가 어때요? 훨씬 더 피로가 감소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신체 역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움직이고 들어 올리는 거에 있어서 이런 근골격계나 신경계 이게 조정된 노력이 잘 돼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책 410 운동의 유형인데요. 운동의 유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운동에 주체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능동운동은 뭐예요? 대상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강도를 유지하는 게 능동운동이고, 수동운동이라는 거는 너무 허약하고 무기력해서 대상자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운동 제공자가 관절 가동 범위 안에서 운동을 실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절 운동의 유연성만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이제 수동 운동에 해당합니다. 운동의 유형에서 산소 소모하는 거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그냥 운동에 하면서 요구되는 그 에너지 공급이 산소를 이용하는 그런 게 이제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뭐 달리기, 댄싱 이런 거 다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혈액 내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움직일 수 있고 심폐기능이라든지 체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을 줄이거나 비만을 치료하는데 이게 유산소 운동이 좋죠. 그래서 우리 유산소 운동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기능에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냥 근육의 크기나 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큰 부하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공급할 수 있는 산소 양보다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게 이게 무산소 운동인데요. 뭔 얘기냐? 아령이나 역기 같은 거, 역기 선수 내가 지금 역기를 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역기를 들 때 어때요? 내가 숨을 하면서 쉽니까? 아니죠. 숨을 잠깐 참으면서 으윽 하고 들리잖아요. 이런 것들. 갑자기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운동이 이런 무산소 운동이다 합니다. 다음은 근육 수축의 유형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어떤 그 근육이 외부의 힘에 저항해서 어떤 그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적인 운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등장성 운동, 등축성 운동, 등속 운동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등장 운동이에요.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라고 했죠. 우리가 실습에서 한 번 더 언급했었는데요. 자, 등장 운동 같은 경우는 관절 가동 범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또는 길어지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운동이 등장 운동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개나 여러 개의 근육 수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수축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거, 걷는 거, 수영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대부분의 운동과 일상생활 활동이 거의 다 이런 등장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장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이 유연해질 수도 있고 순환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등장 운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등장 운동은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거나 강도를 증가시켜서 근육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장 운동을 하는 이런 옆에 지금 등장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심박동수가 증가되면서 심박출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침상에서 대상장 할 수 있는 등장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정된 물체를 대고 밀고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침상에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침상에 뭐 트라피즈가 있어. 그러면 손잡이를 잡고 사용하는 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등장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침뇨를 대항해서 손으로 밀거나 대상자의 둔부를 침대에서 들어 올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앉은 상태에서 신체를 이렇게 미는 것도 등장 운동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등척 운동입니다. 등척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는 변화가 없지만 근육의 긴장은 증가되는 운동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상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에 아래로 바닥으로 향하도록 힘을 꽉 주게 되면 여기가 긴장하게 되잖아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죠? 이제 이게 등척 운동인데, 그래서 대상자 자신이 근육의 강도라든지 어떤 정맥 기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관절 운동은 없고, 그리고 근육의 수축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에너지 소비는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심박동수하고 심박출량은 조금 증가시키지만 신체의 그런 다른 부분까지 혈류량을 다 증가시키진 않는 그런 운동이고요. 보행 준비할 때 둔근이나 복근, 사두근 이런 데 긴장을 주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등척 운동에 해당합니다. 또는 부동 대상자 다리에 석고붕대나 견인을 할 때 이런 손상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근육 등척 운동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근육의 수축의 유형에 따라 또 다른 등속 운동이라는 건데요. 등속 운동은 저희 책에 41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키네틱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해지는 힘에 상관없이 어떠한 미리 정해진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이런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등속성 기계가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의 각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강한 힘을 가하면 그만큼 근육에 걸리는 저항이 커지게 되고요. 약한 힘을 가하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어서 기계에 작용하는 근력에 의해서 저항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구부려졌다 펴지며 하는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관절의 각도라든지 이런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장력에 맞춰서 시시각각 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의 모든 각도에서 최대한의 부하로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 등속 운동입니다. 부동의 원인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이라는 거는 이모빌라이티인데요. 그 전신이나 신체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부동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비가 되었다든지 무의식 상태라든지 신경계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근골격계 지금 프랙처가 입었어요. 그러면 그 다리 움직일 수 있어요? 잘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못 움직이는 부동이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제 간호사한테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너무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게 되면 정신적인 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부동의 원인인데요. 부동의 원인 같은 경우는 침상 안정이나 활동 부정, 비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이걸 장기간 계속되게 되면 비사용 증후군이 됩니다. 비사용이라는 거는 어떤 신체 일부 기능이 저하돼서
움직일 수 없는 활동이 제한된 상태를 비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 안정은 치료적 이유로 이제 절대 침상 안정하세요 이렇게 환자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3% 정도의 근력이 소실돼요.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틀 동안 내가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럼 6%의 근력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의 원인이 되는 거는 내가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외부에 어떤 기구를 부착했을 때 어떨 때냐, 석고붕대를 했다든지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다든지 배액관을 갖고 있어요. 배액주머니를 수술하고 나서, 또는 정맥주입이나 산소주입기를 갖고 있다든지 어떤 검사 기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어떤 신체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 이런, 그러니까 가동성이 저하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사용 증후군 앞에서 얘기했다, 그죠? 근골격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 관절의 뻣뻣한 거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비사용성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사용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침상 안정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체중을 활동이 없게 되면 2일이나 3일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칼슘 소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주가 된 한 달 정도가 되면 고칼슘 혈증이 일어나죠. 지난번에 시습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불용으로 근육의 길이와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불용성 위축은 보통 침상 안정 1주 후는 근력이 20%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되면 근육의 50%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육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못해요. 석고붕대를 한 다음에 이제 석고붕대를 보통 이제 뭐 한 달을 꼽았어요. 2달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팔은 분명히 못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 붕대를 풀고 나면 다친 쪽 팔이 어떻게 해요? 가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근위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서는 그래 풋드롭에서 조카수에서 발이 처진다든지, 손목하수 비그림이죠. 이렇게 손목이 처진다든지, 그래서 웨스트 드롭 이런 것들이 근골격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A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족저골격이죠. 발바닥 쪽으로 처지는 거죠. 조카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지 않는 환자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맥관계에서는 특히 하지에 뭐가 생기냐면 지금 이게 하지거든요. 자, 다리의 정맥을 보니까 A는 활동한 사람이고 B는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어때요?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장액이 간질 조직으로 새 나오기 때문에 정맥이 많이 이완되면서 정맥 정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종이나 혈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맥 이완, 정맥 정체, 심장 보유량 감소하고 저혈압이라든지 부종 혈전, 이런 게 부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호흡기계 같은 경우는 분비물이 많이 축적되면서 호흡 운동이 떨어지고 무기폐와 폐렴이 생길 수 있고요. 비뇨기계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안 움직이기 때문에 소변이 정체된다든지 요로감염이 생긴다든지 신결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위장계는 식욕부진이 있기 때문에 변비 등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질소평형이 깨지면 대사율도 감소되는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희 책의 416페이지에 17.3을 한번 보시면 운동의 효과와 부동의 효과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계에서는 이제 한번 416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자, 심혈관계에서는 운동 효과를 보니까 신장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맥박과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 순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운동 효과고, 부동하게 되면 심혈관계는 체해성 저혈압이 생긴다든지, 심장의 혈액 교유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혈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체위에 의한 부종이 생긴다든지, 정맥이 이완된다든지, 정체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운동과 부동의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하나하나씩은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미 실습에서 제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활동과 운동에 미치는 요인 중에 성장 발달이 있습니다. 성장 발달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근골격계의 변화가 다양하죠. 가장 큰 변화가 아동기와 노년기에 나타나는데, 특히 노년기 같은 경우는 노화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 과정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절 가동 범위 ROM이 좁아지죠. 그리고 골격근의 크기라든지 힘이 감소하고 뼈는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보폭이 좁아지고 발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런 낙상의 위험성이 많이 증가합니다. 질병 같은 경우는 많은 병리 상태가 이런 신체 선열이라든지 또는 관절 가동 범위, 일상 동작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어떤 선천적 결함이 있어요. 그림 417페이지에 그림 17.6을 보게 되면 척추 전만증이라든지 망곡증, 후만증 이런 것들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결함이 있는 것도 활동과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뼈라든지 관절의 근육이라든지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다든지 근골격계 외상이 있다든지 우려성 신부전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이런 환자들이 다 활동과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활동과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 건강인데요. 디프레션에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에너지나 열정이 많이 감소되죠. 그래서 말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계속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활동과 운동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영양 결핍이 되면 근육이 쇠약하기 때문에 피로해지죠.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하게 되면 특히 골격에 기형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 생기게 해줘야 되고, 불충분하게 칼슘 섭취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골다공증 생길 위험도 많이 증가하죠. 반대로 너무 영양이 과잉됐어. 그러면 또 비만하기 때문에 또 활동 어렵게 하는 또는 심혈관계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측면과 생활습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 좌식이질 생활습관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고, 또는 가족들이 대표적으로 잘 안 움직이고 그냥 텔레비만 계속 보고 있다, 이런 것들도 활동과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활동과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게 되면 가족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지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운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대상자 가족이라든지 친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면 이제 많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문화, 인종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환경적인 거, 직장인들은 너무 업무 시간 대부분 앉아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운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피로 이런 것도 신체 에너지를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활동에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심각한 질환이라든지 손상이 생기는 것도 운동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체위 변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체위 변경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하냐, 이런 체위 변경을 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올바른 체위 변경을 하거나 유지하게 되면 대상자가 편안하죠. 그리고 피부에 많이 닿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고, 또는 엇밀리는 힘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서 어떤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을 많이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위를 취하는 그런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신체적 불편감이라든지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근육이 긴장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근육이 긴장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비틀어져 누워 있으면 한쪽 근육이 긴장하게 되죠. 또는 근육이 너무 이완됐다든지 마비됐다든지 근육이 위축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체위를 취해줍니다. 또는 압력에 너무 한쪽으로만 눌리지 않도록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위 변경을 해주고요. 폐합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도 용이하게 해주고, 뼈도 이제 탈무기질화 되는 것도 방지하고, 배액도 촉진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체위 변경을 할 때는 어떠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해부학적인 체위에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을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게 좋고요. 대상자가 침대에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시고,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20분이나 30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또는 내 대상자가 어떤 구축 있는 마비가 있다든지 혼수 상태라든지 부종이 있다든지 뼈 돌출 부위에 피부 손상의 위험이 높다라든지 이런 대상자 같은 경우는 딱 2시간마다 체위 변경보다는 자세를 더 자주 바꿔줘야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체위를 유지할 때는 관절 같은 경우는 살짝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너무 장기간 동안 신전된 상태로 있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이 구축이 유발돼요. 그래서 족저골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위 변경의 또 다른 그런 기본 원칙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알맞은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게 좋죠. 그리고 뼈 돌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도구라든지 지지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위를 변경하거나 유지할 때는 이런 우리는 압력이나 마찰, 엄밀림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체위를 변경하기 전이나 변경한 후에는 그 대상자가 신체 선열을 유지하고 이런 피부 상태를 피부 상태가 어디 축축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사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축하다면 린넨을 갈아준다든 이런 간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금기가 아니라면 체위 변경마다 각 관절 부위에 관절 가동 그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신체 선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손 두루마리죠. 이렇게 약간 해주고 손목에 부목도 대준 거고요. 이렇게 대전자 두루마리를 해줘서 대퇴가 외전되지 않도록 해주고 이렇게 침상의 크레들이라든지 이렇게 발 지지를 해줘서 푸드럼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체위 변경의 각각의 체위를 한 번씩 볼 건데요. 우리 이미 실습에서 다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는 우리가 슈파인 포지션 앙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포지션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얼굴이 천장을 향해서 있고요. 등은 침상 바닥에 대해서 바로 누운 자세죠. 그래서 휴식이라든지 수면을 취할 때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슈파인 포지션은 머리하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발바닥 전체가 발판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이제 똑바로 위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흡인의 위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토물이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꿀꺽하고 삼킬 수 있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 있는 대상자나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흡인의 위험이 있어서 의식 수준이 저하된 대상자는 이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게 되면 여기 청골 부위에 많이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라든지 또는 족하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슈파인 포지션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각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나 목, 어깨 윗부분에 약간 작고 납작한 베개를 베어주면 목이 굴곡되는 그런 굴곡 구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이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의식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작은 수건을 손가락에 쥐어 주어가지고 손가락을 약간 굴곡된 상태로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추 밑에 작은 패드를 대어서 이제 이 요추를 좀 지지해 주는 것도 좋고, 다리가 밖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퇴가 외회전되지 않도록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주고요. 그리고 하지 혈액순환 장애를 막고 수라신경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 바로 위에 대퇴 아래다가 어떤 패드 같은 거를 대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족저 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판을 대어주고요. 발목 밑에 패드를 대서 발꿈치가 너무 압력이 많이 가하는 것을 분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론 포지션이죠. 프론 포지션은 복이 엎드려 누운 자세죠. 이렇게 지금 엎드려 누워 있는데요. 복부가 이렇게 침상 바닥에 닿도록 해서 엎드려 누운 자세죠. 그래서 호흡이라든지 구강 분비물 배출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이완되면서 무의식 대상자에서는 이런 흡인을, 그러니까 내가 구토를 했어. 그걸 구토를 흡인을 예방할 수 있고요. 배액도 많이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으로 인해서 청골 부위가 눌리는 거를 많이, 욕창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있을 때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는 이런 무릎 관절이 이렇게 굴곡 경축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요. 지지하지 않을 경우는 잘못하면 척추 만곡증이 나타날 수 있고, 목이 옆으로 돌려져 있어서 또는 경추나 요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자세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침상면과 발등이 이렇게 닿죠. 발가락이 닿기 때문에 족저 굴곡이 나타날 수
대주고, 그리고 호흡할 때 흉곽 확장이 방해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뺨이나 지금 뺨 닿고 있죠? 또는 팔꿈치, 이런 무릎이라든지 발가락 이런 데가 많이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정하셔야 됩니다. 프론 포지션 할 때 주의할 사항인데요. 이렇게 프론 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흉부라든지 유방부에 압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복부 아래에 작은 베개를 대주셔도 좋고요. 어깨 밑에 작은 패드를 지지해서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내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팔은 약간 굴곡시켜서 머리 위로 올리거나 상체 옆에 놓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손에는 두루마기를 쥐어주셔도 되고요. 허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신전되지 않도록 횡격막 아래 작은 베개를 대어주거나 엉덩이나 무릎은 이렇게 신전된 상태로 해서 베개로 지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카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판이나 여기도 베개로 지지해주면 좋습니다. 라테랄 포지션, 우리가 측인데요. 이런 측이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 쪽에 있는 청골부의 압력을 줄죠. 그리고 바로 누워있는 자세보다도 이제 식사를 할 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배행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그 상완골 대결절이나 어깨, 장골 이런데 대전자의 체중이 많이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깨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고 또는 다리가 내전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장기간 엎드려 누워 있거나 슈파인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체중 부하를 줄여주려고 이렇게 라테랄 포지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라테랄 포지션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한쪽 목으로 이렇게 긴장이 가해지는 것들을 이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방 굴곡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주는 게 좋고요. 옆으로 돌아놓은 그쪽 면에 돌아놓기 때문에 귀나 어깨, 그다음에 장골극, 대퇴제전자, 발목에 가해진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베개를 좀 대주는 것도 좋고, 어깨와 위쪽 팔이 내회전되지 않도록 상완 밑에다가 베개를 이렇게 대주면 좋습니다. 팔꿈치는 약간 구부려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과 다리가 내회전되지 않도록 이런 그 대퇴와 다리 아래 베개를 좀 대주고, 그 다음에 한쪽 면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위쪽 팔에 가슴이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활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가슴 넓이만큼 이렇게 베개를 팔로 안을 수 있도록 해서 폐 확장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다리가 아래쪽 다리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 다리를 좀 구부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치기가 유지되도록 등 뒤에다 베개를 대어주는 그런 것들이 주의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파울로 포지션에서 반자위, 그 다음에 좌위입니다. 그래서 파울로 포지션과 세미 세팅 포지션은 이제 침상 머리를 45도라든지 60도 정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무릎을 약간 올려가지고 무릎 위에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런 앉은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 같은 경우는 복부의 장기가 중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폐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어서 호흡곤란 환자한테 가장 많이 쓰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체인은 대상자 몸이 침대 발치 쪽으로 자꾸 미끄러지기 때문에 청골이라든지 심부 조직이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불하고 약간의 응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의 혈관과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항상 그쪽 청골부위는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세미 시팅 포지션, 그러니까 반 파울러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앙화의를 힘들어하는 대상자한테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 파울러 포지션은 기저호흡, 앉아있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어하는 이런 기저호흡이 심한 환자한테 이렇게 고파울러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다음은 파울러 포지션, 그 다음에 세미시팅 포지션 주의사항인데요. 너무 두꺼운 베개를 하지 않고 적당한 베개를 지지해서 경추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무릎을 펴고 있으면 자꾸 침대 발치로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부릴 수 있도록 해주고, 무릎 뒷부분에 압박을 받게 되면 발의 순환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대퇴가 외회전되지 않도록 하지에 대전자 말을 대주고요. 그리고 침상에 닿아있는 발뒤꿈치가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리 밑에 베개를 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족저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발판을 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파울러 포지션은 한 30도 정도, 파울러 C는 45도에서 90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스 체인인데요. 자, 이런 심스 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측이하고 보기의 중간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이하고 보기의 중간 형태. 그래서 대상자를 옆으로 눕게 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작은 베개를 머리 밑에 또 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반쯤 누운 자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측이하고는 달리 체중이 앞쪽 장골과 어깨에 많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심스 체인인데 뭐예요? 항문이 제일 잘 보이죠. 그래서 배액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넣어있기 때문에 배액이 많이 촉진될 수 있겠죠. 관장이나 항문 검사 또는 등 마사지 또는 마비 환자가 있는데 천골이 많이 압박됐어. 이런 압박을 감수하고자 할 때 심스 체인을 취해줍니다. 자, 심스 체인 주의사항인데요. 그 머리면은 침대에 닿아 있어서 체중은 얼굴 부위를 지탱해서 측방 굴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베개로 잘 지지해주고 여기 위쪽 팔에 베개도 대주고요. 그리고 윗다리가 아랫다리를 자꾸 누르거든요. 그래서 하지에다 이렇게 베개를 대줍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을 이렇게 족배 굴곡 상태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배 횡하의 자세인데요. 이 배 횡하의 자세는 그 침대를 등에 대고 눕죠. 그리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요. 다리를 약간 벌려서 발바닥이 침상에 놓이도록 하고 무릎을 약간 벌린 자세로 하는 그런 질석이의 변형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복벽의 긴장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복부라든지 또는 질 검사를 한다든지 회음부 검사라든지 인공도뇨할 때 이 배행하이를 사용합니다. 다음 포지션은 질석 위 리서서인 포지션인데 이거는 똑바로 누워서 엉덩이와 무릎을 90도로 구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벌린 자세죠. 그러면 이제 분만할 때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회음부 사정이라든지 또는 비뇨기나 생식기 검사 또는 수술이나 분만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대개 여성한테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출은 삼가하고 다리와 발을 좀 잘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트렌들렌 버그 포지션이죠.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낮추고 몸체와 다리를 이렇게 45도 올린 상태입니다. 변형된 트렌들렌 버그 자세는 누워서 다리만 이렇게 45도 올린 거죠. 이 자세는 쇼크체이죠. 그래서 쇼크체이로 하지를 심장보다 높게 하죠. 그래서 정맥혈의 기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걸 했는데 복강 내 장기가 너무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또는 폐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이 많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포지션은 가능한 유지 기간이 좀 짧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잭나이프 포지션이죠. 이 잭나이프 포지션은 업도미널 포지션,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팔을 위로 올리고 다리를 낮추고 둔부를 높이 하는 이런 업도미널 포지션도 있고요. 이 자세는 항문 수술할 때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백 포지션은 이거죠.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대퇴를 복부의 직각으로 되도록 구부리는 이게 이제 백 포지션인데 방광경 삽입할 때 쓰는 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테랄 잭나이프 포지션이라고 해서 여기 요추 천자할 때 많이 쓰이는 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셨을 건데요. 니 체스트 포지션을 해서 슬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가슴 자세, 무릎하고 가슴이 닿죠. 그래서 무릎 가슴 자세라고 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굽고 머리하고 가슴을 바닥에 대고 그 대퇴하고 바닥이 90도가 되도록 엉덩이를 이렇게 올린 자세입니다. 이거 슬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골반부의 압박을 좀 덜어주고요. 골반 장기를 많이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분만 후에 산후 운동이라든지 월경통 완화나 직장이나 대장 검사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질석에 마찬가지로 대상자 약간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혼니부를 약간 덮어서 양쪽 다리를 감싸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체 역학을 이용한 대상자인데요. 신체 역학을 사용해서 대상자를 움직이고자 할 때는 간호사는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체 역학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상자 이동 전후에는 반드시 그 대상자의 신체 선열을 바르게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동 절차에 대한 이런 지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동 전에는 이동 경로를 검토해 주시고요. 이동하는 동안에는 협조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대상자에게 움직임과 강도를 일단 사정하시고, 그 이동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고 대상자가 해야 되는 일을 자세하게 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낙상 방지를 위해서 간호사가 서 있는 반대쪽 침상 난간을 꼭 올리셔야 되고요. 이동할 때는 좀 편안한 높이로 침상 높이를 조절해 주고요.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의료기구들은 이런 미리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어. 그럼 대상자가 바른 선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사정하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체 역학을 위한 대상자 들어 올리기는 상복근에 힘을 주고 골반을 당겨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균형을 유지해서 등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대상자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굽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다리에 강한 근육을 들어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굽히게 하고 들어 올리는 무거운 대상자를 가능한 한 신체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사람과 무거운 대상자를 같은 평면에 위치하게 하고 무게중심이 가까워지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통을 바로 세우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유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근육군을 같은 방식으로 함께 작동하게 하고요. 비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트는 동작 같은 경우는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심한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보행시 보조인데요. 우리가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 보행 능력이 제한됐으면 그 보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활동 지속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균형 이런 것들을 사정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보행 통로에 의자나 휠체어, 휴지통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물기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질 때는 잠깐 쉴 수 있는 휴식 지점을 미리 정해서 의자를 좀 준비하는 것도 좋고 대상자가 침대에 내려가기 전에 한 2분 정도 침상가에 걸터 앉을 그러니까 침대에서 바로 나오기 전에는 한 1, 2분 정도 침상가에 앉을 수도 있도록 해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사는 대상자 무게중심이 그 중심선에 있도록 손으로 허리를 잡거나 허리에 보행벨트를 착용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마비나 반부전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보행할 때 간호사가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간호사 체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운 같은 경우는 도움을 꼭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동 보조 기구인데요. 이 워커죠. 이렇게 워커인데 이 보행기는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있죠. 그리고 금속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매우 가벼운 보행 보조 기구입니다. 자, 이거는 지팡이인데요. 4발 지팡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금속 제품으로 가볍고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팡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보행기보다도 약간 지지가 좀 덜 되고 약간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이 1개가 달린 지팡이가 있고 4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인데요. 이 목발인데 이 목발은 애과용 목발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목발은 적절한 길이를 측정하셔야 되고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이라든지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앉은 자세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해 주시고요. 목발을 짚게 되면 자꾸 이 애과에다가 체중을 두는데 애과에 체중을 두게 되면은 목발마비가 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목발 길이도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애과 목발은 그 대상자 키나 팔꿈치 굴곡 각도, 목발 패드, 애과 간의 거리를 잘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애과로부터 한 손가락 3, 4개, 3, 4횡지 아래에서 시작하고 발의 15cm 지점에서 이렇게 앞까지의 길인 거죠. 예. 그리고 손잡이 위치는 그 관절 각도에서 한 30도 정도가 약간 굴곡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목발로 계단을 오르는 거, 계단을 내려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단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다리를 먼저 위쪽 계단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발과 약한 다리를 이쪽 계단에
이제 건강한 다리 옆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목발에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건강한 다리의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목발과 약한 다리를 먼저 아래 계단을 옮기고 그 다음에 체중을 목발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 건강한 다리로 아래 계단 목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발로 계단 오를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목발로 계단을 내려올 때는 목발과 약한 다리가 먼저 내려오는구나.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